우리가 지금까지 재판의 법리라든지 이제 그 부분을 주로 이야기했었는데 법 논리를 이야기했는데 어제 양형에 대해서도 이게 그 내란 우두머리 하면은 최고형이 사형, 최저형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고형이 아닌 최저형을 선고한 이유는 그 감경 요인을 몇 가지 들었죠.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걸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가 범죄 전력이 없다. 이 부분을 들었고 그 다음이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다. 그 다음이 현재 65세로 고령인 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고령 그리고 공직자 뭐 이런 거는 감형할 때 고위공직자들 감형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이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감경 요인은 이건 합당한 건가요? 오히려 가중 요인 아닌가요? 오랫동안 고위공직을 했으면 헌법이나 이 법에 대한 그런 잘 알아야 되고 더 책임이 무겁고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률가인데 그리고 뭐 과거에는 또 뭐 난다 잘 나가는 검사라고 또 자칭 타칭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감경 사유가 아니라 그런 걸 봤을 때는 가중을 해야죠. 뻔히 이게 위헌이고 불법행위면 알면서도 한 거니까. 네. 그리고 나 어제 그 감경 사유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리력 자제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증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말이죠. 오히려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고 나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만약에 진짜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단전을 하고 뭐 현장 군인들 사이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작전을 펼쳤으면 실제로 작전을 펼쳤으면 불과 1, 20분도 걸리지 않고 모든 상황이 제압됐을 거라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단전을 한 다음에 야간 투시경을 쓰고 시스탄을 터뜨렸다. 원래 그 다 갖고 들어간 거잖아요. 다 갖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케이블 타이도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작전처럼 진행됐으면 지금 같은 상황, 지금처럼 윤석열이 단죄받는 상황이 없었을 것이라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 흡사 자제를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또 그래서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계속 그 판결문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그러니까 그 뭐랄까 역할을 계속 부각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핵심을 군의 이동으로 놓는 거예요. 이거는 흡사 군 쪽으로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을 좀 몰아주기 아니냐. 다른 형태의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물론 여론이 그것에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성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식의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도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던 거지만 이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네. 진입을 했고 그리고 군인들은 명령에 따르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날 국회 앞에 시민이 아무도 없었다면 그냥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고 그리고 국회에서 그 당직자들이나 그 국회 직원들이 그걸 막 막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냥 들어가라 하면 본회의장까지 들어갔을 거고 들어갔으면 그냥 체포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사실 이제 지금 주목을 받고 지금 집중돼 있는 게 군에 투입된 것, 군이 들어간 것만 시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서 그렇지 첫 번째 작전은 체포 작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체포 작전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주요한 정치인들, 그러니까 주요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맞습니다. 김민석 뭐 이런 포함해서 국회의장 다 대상이었거든요. 국회의장부터 이 계엄 해제를 시행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시행할 수 있었던 요인들뿐만 아니라 본인이 계엄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 명분 중에 하나였던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전체적으로 체포 작전이 성공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민들의 저항이 없었고 그 체포 작전이 성공이 됐으면 군도 그렇게 대규모로 투입될 필요가 없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거든요. 우리는 체포 작전을 그런 첫 번째 체포 작전이 아니라 두 번째 체포 작전, 시민들의 저항 때문에 후순위로 들어갔던 몇몇의 군인들이 그 의사당 안에 있었던 한동훈 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이 소수만을 체포하려는 2차 작전, 규모가 축소된 2차 작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차 체포 작전도 있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자제를 하려고 했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실이 이미 특검 수사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판결문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거는 듭니다. 역으로 한 거죠. 오히려 자제는 사실은 그 시민들의 억지와 그리고 군인들의 소극적 저항이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몰아붙이었던 거니까 오히려 역으로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그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제 국회 직원이 뿌립니다. 민주당 당직자가 뿌리는데 제가 그 뒤쪽에 있었는데 저는 그게 소화기를 뿌리는 건지 모르고 저쪽에서 최루탄을 던지는 줄 알았어요. 그럼 막 제가 막 뛰어가는데
그때 긴장감이 이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 군인들이 본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구나. 거기만 무너지면 그대로 보내야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인 것은 뭔가면요. 거기 들어온 군인들이 대부분이 특전사의 하사관들이에요. 하사관들이다 보니까 핸드폰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밖에 통화를 해보고 부모님들하고 통화도 해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왔죠. 상황 자체가 본인들이 폭력적으로 지나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역사책에 나오는 광주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만약에 근데 외부 통신 수단이 없는 군인들이었더라면은 정말 그 국회 안에 뭐 북한군이 침투했다 이런 이야기에 속아서 폭력 진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현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거고 거기에 과하게 저희가 막 너는 뭐 내가 너의 아버지 뻘이야 뭐 이런 막 이러고 우리 그러고 서로 말도 주고 받아요. 말도 주고 받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숭고하고 물러나줘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여기 완전 5월 광주 같은 폭력 사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재판부 하는 이야기 이거잖아요. 실패한 쿠데타기 때문에 폭력성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 별 처벌할 것이 심하지 않다 이런 게 하죠. 반대로 5.18 때 80년대는 뭐라고 합니까? 성공한 쿠데타니까 심판할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보는 두 가지 정반대의 판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법부가 개혁되고 제가 민주화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답답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특검은 이제 항소를 할 거고 뭐 윤석열 피고인 쪽도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항소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2심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2심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그죠? 거기서 이제 하게 되니까 모든 사건들을 이제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조금 그 특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만약에 이제 그 무인기 사건,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죠. 그 재판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무인기를 보낸 이유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12월 1일부터 고작 3일 동안 벌어진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윤석열 정권이 그러니까 윤석열 일당이 장기 집권의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그런 부분이 명확해지니까 아마도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로 2심이 들어가게 되면 무인기 그 사건까지 같이 하기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제 바뀔 여지가 크게 좀 있죠. 특검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좀 다시 그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공소사실이나 이런. 근데 이제 보통 이 그 5.18 그 전두환 노태우 이제 그때 내란 재판 경우에도 1심, 2심, 3심으로 가면서 형량이 조금씩 낮아졌잖아요. 그때는 대부분의 경우 보통 이렇게 상급심으로 올라가면서 피의자의 형량이 낮아지는 추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1심부터 아예 그 집단범들 한꺼번에 다 판단을 한 거였고 그때는 전담 재판 사실상 전담 재판부였으니까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 거기가 수석부였거든요. 김영일 재판장이 했던 그 재판부 판단 자체가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이제 판단한 그런 거였고 2심에 가면서 2심 재판장이 약간 좀 이상한 판단을 한 거죠. 뭐 항장은 불살이라고 했나요? 항복한 장수는 뭐 죽이지 않는 항복한 적이 없는데 반성한 적도 없고 희한한 그런 논리로 깎아주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 사건 다른 거죠. 이 사건은 그 지금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범죄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한꺼번에 판단하게 되면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각 형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 당장 지금 한덕수 총리나 이런 또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 사건들을.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가면 꼭 뭐 형량이 낮아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시 이게 그러면 이게 사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봐야겠는데 이제 무기 형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판단 자체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좀 실망하고 분노하는 거는 이제 이게 사형이 아니었다 뭐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 논리 자체가 그렇죠. 너무나 얼토당토 안 한 거고 또 이것이 역사에 남고 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95년이었네요. 그 이제 전노 재판. 95년인가? 96년이죠. 96년 그때 보니까 그때 당시 신문을 다시 쭉 보니까 그때 사설은 거의 제목이 이거 사면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게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대부분이 사면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윤석열
이 피고인에 대한 이것도 이제 사면 여부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제 3심이 끝나게 이거 뭐 대법 이제 2심까지 나오고 대법원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때 사면이 안 된다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정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예, 아마도 어떤 식으로든 나오긴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관련 법이나 지금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 혐의자 내란죄에 대해서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특히 사면이 안 되는. 예, 오늘입니다. 오늘 국제법제사법위원회가 그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엽니다. 그래서 사면법 개정안 그 논의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은 내란 외환의 경우에 특정해서 사면을 전면 금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절차를 둡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 뭐 이렇게 규정을 하는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오늘 논의 시작합니다. 뭐 근데 유연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최종심까지도 또 30까지도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수기 거쳐가지고 하면 된다 그렇게 또 유연 소지란 그건가요?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인데 그것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이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 얘기죠. 예. 그럼에도 뭐 정치적 의미가 있으니까 뭐 여론을 못 박는다는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직위원이 찰스 1세 이야기를 하잖아요. 찰스 1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찰스 1세가 목이 잘림으로 인해서 그 뒤에 영국에서의 혁명은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명예혁명도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죠. 결국 이게 뭐냐면은 한국 사회가 왕의 목을 치지 않고 이식된 민주주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19 혁명에서 젊은 학생들이 죽고 5.18 민주화운동에서 민중들이 죽고 하는 이런 민중들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전두환을 단죄해서 사형을 시켰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를 순환적으로 뭐 역사는 반복된다 비극으로 희극으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은 역사는 정말 발전한다는 가정하에서 쭉 발전할 건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과 그리고 뭐 집행까지는 못 가더라도 사면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모두 이 뭐라고 합니까 일체감을 가지고 합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먼 미래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면은 뭐 이제 국민의힘 계열 만약에 나중에라도 그런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사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텐데 대부분 병보석 뭐 이런 그렇죠. 가석방이나 뭐 형집행정지 또 이제 뭐 나이가 많고 하니까 틀림없이 이제 병이 생길 거고 뭐 그런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있죠.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되니까 사형은 안 되지만 가석방이나 이런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죠. 윤석열 쪽에서는 확정이 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때 또 상황을 또 봐야 되겠죠. 실제로 지금 안과 질환이 좀 있는 것으로도 안과 질환으로 안과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변호인들도. 그건 아마 술병인 것 같고 술로 인한. 아니 그럼 감옥에 있으면 우리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뭐라 그러죠? 디톡스라고 그러나요? 그 효과가 있어서 술독이 좀 빠지는 효과도 있을 텐데 뭐 아무튼 뭐 그런 논란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나중에 가면 갈수록. 예, 알겠습니다. 그냥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한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단죄가 이어지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치적 반응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선고 안타깝고 참담하다. 아직 1심 판결일 뿐이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란 입장은 분명하다. 계엄 12단 계엄이 내란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제 그 비상계엄 그에 대한 판단을 얘기하는 거죠. 형식적, 실체적 요건 따지는. 그건 내란 아니라 입장. 역시 예상했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은 판사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판사 출신이죠. 계엄은 불법이 아니고 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불법이다라고 직위원이 했던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동혁 대표는 뭐 주류 판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